미국이 요즘 계속 경기 침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딱 노동절 이후에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어제 구인 이직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가 한 거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해고율 역시 기업들이 적게 고용하고 해고를 더 많이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지표는 이거 말고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미국이 요즘 계속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8월 초에 7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고용 예상보다 너무 악화가 돼서 이거 미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잡혀가는 게 보여지고 고용 지표들이 되게 우호적으로 나오고 소비, 판매 이런 것들이 되게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경제 침체 우려가 불식이 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주식도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도 급락하기 직전 상황으로 좀 돌아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미국 딱 노동절 그 이후에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다시 고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PMI 지수, 그러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또다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시 미국 주식도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지 시간으로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사실 어제 구인 이직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7월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구인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767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월 수치, 그러니까 6월이 791만여 건이었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809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한 809만 건 정도의 고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지표가 나와 보니까 767만 건밖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가 한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제가 여기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1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미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표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면 가장 높았던 8월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볼 수가 있죠. 이거를 5년 단위로 한번 확장을 시켜 봤습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여기 확 내려갔을 때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이 막 터졌을 때입니다. 지금이 수준이 보면 7월 달이 한 요 정도 되니까 보면 2021년 7월 전,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 팬데믹 기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해고율 역시 1.1%가 돼서요, 전월치 1.0%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기업들이 적게 고용하고 해고를 더 많이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패턴을 보면 8월 초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이런 지표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거 미국이 이게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주식도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실제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8월 초에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주식이 급락을 했었죠. 아마 내일, 현지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내일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 보고서 여파에 따라서 정말 경기 침체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전에 얘기를 하는 건요, 조금 더 나쁘게 나오면 이제 나쁜 거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쁘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됐었을 때 어떤 산업이 좀 잘 나와 조금 더 좋았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오늘 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지표는 이거 말고
또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9월 경기 동향 보고서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일명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지북은 연준 산하 12개 연방은행이 관할하는 지역의 경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보스턴, 뭐 애틀란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클리브랜드, 리치몬드 이런 데 이제 연방은행들이 있으면 그 지역을 포함한 이런 경기, 그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 경기들이 우리는 어때? 우리는 어때? 우리는 어때?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책들이 바로 베이지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왔던 직전 보고서는요. 7월 17일 날 나왔고 9월 보고서는 지난달, 그러니까 8월 26일까지 수입한 정보가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다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4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베이지북은요, 1년에 8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1년 동안 미국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이지북을 보면 12개 연방은행 가운데 9곳의 관내 경제 활동이요, 정체됐다고 나왔습니다. 보고 직전서,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었던 그 직전, 그러니까 7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요, 5곳만 지역 경기가 조금 위축됐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9개 은행이 더 9개 은행, 그러니까 4곳 은행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클리브랜드, 리치몬드, 뭐 애틀란타, 뭐 미니애폴리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전보다 더 침체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가 뭐 이전과 좀 비슷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댈러스, 시카고, 보스턴 정도는 지역 경기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국가하고 주별로 상황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들도 이런 베이지북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이런 어찌 됐건 그 뉴욕 증시를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뭐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도대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이제 모든 관심이 모아져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금리는 거의 고용 상황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하게 잘 대처가 됐고 금리 인하 신호를 한번 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얼마나 많이 이거를 더 금리를 내릴까에 다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 지표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고용이 나빠져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금리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주식시장에 굉장한 자금 유입 요건이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자체가 꺾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좋은 신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1단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나오는 일자리 보고서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예상치들이 나옵니다. 그 예상치랑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게 주가에도 또 바로 반영이 되고, 더 낮은 성적이 나오면 그것도 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면 또 긍정적으로, 나쁘게 나오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금요일 발표될 노동시장 보고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7월에 11만 4천 개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8월에 16만 1,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거라고 이제 다우존스 전문가들이나 이제 월가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16만 1,000개보다 일자리 수가 더 낮게 나온다면 연준에서는 이제 비컷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컷을 연속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적극적인 대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아마 여론도 커질 거고, 연준 위원들도 그걸 또 감안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금요일 일자리 보고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같은 경우에도요,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초에 이렇게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아마 금요일 일자리 보고서에서도 16만 1,000개 일자리가 추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실제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어제 맨하탄에 25,000보를 걸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금요일 날 일자리 보고서가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올해 3번 더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현재 적어도 한 번은 50bp 그러니까 B컷을 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3번의 연준 회의 중에 최소한 한 번은 B컷을 단행할 확률이 70%가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요일날 나오는 일자리 보고서가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9월에 50bp가 나올 확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9월에 나쁘게 되면 그 선반영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급락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연준 월가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10% 이상 더 폭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노동시장이 또 중요하면요. 노동시장은 또 통화 정책이랑도 연결이 되지만 또 이런 재정 정책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 정책, 노동시장이 냉각이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노동시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을 조금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재정을 쏟아붓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통화당국 입장, 연준 같은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또 통화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를 더 냉각시킬 수도 있으니까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은 또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몇몇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굉장히 힘든 선택,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고용 보고서가 또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또 7월 보고서, 8월 보고서 이런 데는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또 크다라고 합니다. 이미 허리케인 베릴이 8월 달에 이런 미국 남동부 지역을 이렇게 휩쓸고 가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왜곡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지금 시장이 8월 달에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일시적 요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고 금요일 보고서 이후에 그 다음 달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연준의 머리를 복잡하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뭐 적게 고용한다, 적게 취업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의 주요 증후군 중에 하나인 해고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실업률, 얼마나 취업을 못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작년 말부터 이런 미국 실업률 추이를 한번 봤는데요.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 4.3%까지 나왔는데 이게 더 올라갈지, 뭐 미국은 이런 게 있잖아요. 4.2%가 넘어가면 증후군도 좀 있고 이래서 지난달에 4.3%가 넘었는데 과연 8월 달은 어떻게 실업률이 나올까? 9월 초에 나오는 이런 실업률은 좀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또 주요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내일 이야기여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계속 경기 침체 여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 미국은 경기 침체일까요? 이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무엇일까요? 경제 활동에 상당하고 광범위하고 이런 장기적인 침체가 나왔을 때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험 범칙에서는 연속된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 GDP 성장이 하락을 할 경우가 경기 침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를 단순히 이렇게 GDP 하락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이런 결정하는데 더 뭐 복잡하고 많고 뭐 이런 공식들도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면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 경제학자들은요, 비농업 임금,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의 지표를 살펴봐서요, 경기 침체를
측정을 하는데 이것 또한 뭐 정확하고 뭐 규칙은 없다라고 합니다. 뭐 소매 판매가 좋지만 갑자기 산업 생산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급격하게 꺾이는 지표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좀 판단을 알아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를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를 알 수 있는 주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총생산 GDP 감소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임금 성장률이 다른 데이터 계열에 통해서 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데이터적인 통계는 이렇고요. 또 재정적, 심리적, 실제 경제적 요인, 또 공급망 혼란 등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왔었던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오는 공급망 혼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경기 침체의 요인 중에 하나가 2020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미국이 극단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 때문에 지금 시중에 풀린 돈,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수습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때 풀린 돈으로 2022년, 2023년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일부 학자들은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오지는 않고 정말 완만하게 우리가 잘 모르게 이렇게 올 거라는 것도 했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Bond Market Flashes Recession Signal as a Key Yield Gap Invert 라고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2022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채권 시장의 주요 수익률 갭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비교 기사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앞지르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재무부 금리 곡선에서 보통 이제 잔기 10년물이 2년물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2년 만기 수익률이 상승하고 10년 만기 수익률이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2019년 8월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이때 역전이 되고 되게 이례적으로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단기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국채가 더 높고 장기 국채는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더 낮기 때문에 10년물은 떨어지기 때문에 2년물이 더 높아진다. 이 말은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 전문가들이 한 2년 정도 후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또 다시 이 국채 금리가 변화하는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이게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를 다시 이렇게 한번 자리를 싹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졌는데요. 이게 2022년 6월 이후에 이런 장단기 채권이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 말은 국채 장기 보유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부각이 다시 된 거잖아요. 이게 보통 아까 2022년에 이게 한 7월 달 정도에 이게 뒤집혔었는데 이때부터 계속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또 한번 뒤집혔다라는 거는 보통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될
때, 그러니까 피벗이 나올 때 이게 한번 이게 장단기물이 그러니까 단기가 장기보다 역전이 됐었을 때 보통 뒤집힌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시장의 신호가 또 하나 되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다시 또 정상으로 왔다가 다시 또 뒤집혔는데, 여전히 단기물이 다시 조금씩 더 높아진다라는 거는 여전히 계속 경기 침체 신호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미국 경기는 침체일까요? 이것도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여론이 조금 우세합니다. 일단은 미국이 경기 침체라고 판단했을 때 가장 큰 게 작용하는 지표 자체가 미국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한 하락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요, 현재 2분기에 3%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GDP 역시 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이제 극복했었을 때 많이 성장을 하고, 지금 보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 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성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로 보는 것들이 경기 둔화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주식시장으로 좀 한정을 하면 9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도 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아예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한정을 한해서는 이게 뭐 경기 침체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US뱅크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침체가 아니라 둔화하는 경제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 경제 변화가 진행 중이라면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있다면 이거를 노리면서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다 대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아직 침체로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그래도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이 좋게 나왔고요. 또 서비스 부분에서 소비자 지출이 또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게 이게 또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GDP 성장률 변화치를 나타낸 겁니다. 2020년에 보면 닷컴 버블 이후에 한번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성장세가 조금 줄어들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먼 사태가 있었던 2008년 이후에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때 이후로도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하다가 또 2020년 코로나19 때 그 다음에 또 이런 폭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경제 침체는요, 2008, 9년 리먼 브로더스, 그 다음에 2020년 이런 코로나19 이때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경기가 이제 꺾이고 침체,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성장, 둔화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도 떨어진 만큼 이제 회복을 하고, 그 회복세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둔화를 했다, 이제 둔화가 들어가고 또다시 침체, 그 다음에 회복, 성장, 둔화, 이렇게 이 사이클이 다시 또 돌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언제로 돌아가면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난 코로나19 때 왜 그때 이런 거를 안 샀을까. 저도 그러면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코로나19 시절로 만약에 내가 돌아가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아마 처음에는 거의 팬데믹이어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잘 못하겠지만 2020년 한 4월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정말 그때 우량주들이 거의 최저가였더라고요. 2020년 3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 전부 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엄청 늘립니다.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나왔던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2020년에 한 번 있었고 그거에 대한 회복 과정이 21년부터 쭉 있다가 이제 어찌됐건 여러 대외 요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도 있고 여전히 중동은 조금 정세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새로운 형태를 또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을 하고 그게 성장을 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둔화의 시기로 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 경기 둔화는 그러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국내 총생산 GDP가 감소를 하게 되면 모든 사업 분야에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게 일방적일 겁니다. 그러면 비용 절감을 해야 되고요. 그럼 해고가 늘 거고 자본 지출이 줄일 겁니다. 마케팅도 줄일 거고요. R&D 비용도 삭감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똑똑해져서 이런 걸 미리 선 반영을 하면서 진짜 침체가 오거나 경기 둔화가 심하게 올 경우를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용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244개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대요. 이거 2009년.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거였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분야가 많이 파산 신청을 했었을까요? 에너지 분야, 소매, 소비자 서비스 분야가 엄청 타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기 침체에서도 오르는 주식은 또 오릅니다. 또 신기하게. 그러면 이게 물론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 어떤 그 분야가 이런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던 침체,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코로나19가 또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 가장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던 1분기에 S&P 500 주식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주식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넷플릭스도 있고, 클로록스, 우리 보면 세제, 뭐 락스 뭐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있네요. 엔비디아. 이때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 보면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1분기, 2020년 1분기 수익률이 30%부터 12%까지 남들은 반토 막 4분의 1토 막 이렇게 났었을 때 이렇게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이때 보면 대부분 이제 정보통신, 그러니까 IT 기술,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소비재 필수품 관련 산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보내지는 시간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되게 가성비 있게 보낼 수 있는 주식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넷플릭스 같은 산업들이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IT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게 사람들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IT 기술이잖아요. 뭐 재택근무도 있을 수도 있고, 미국같이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면 뭐 필리핀이나 인도처럼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화상으로 이렇게 점원을 볼 수 있게 하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여기에서 최근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IT 사업 같은, 그리고 부동산 산업, 예를 들면 집값이 폭락을 하거나 렌트값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수익률이 나빠서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 중개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 조금 부동산 가격이 저렴해질 때 투자를 하는 이런 공격적인 부동산 회사, 그리고 지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이었잖아요. 이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건강 관리, 그리고 뭐 회계라든지 이런 재무제표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재무 관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피해야 할까요? 경기 침체기에는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 기간이요, 보통 8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미국 기준입니다. 지금 전부 말씀드리는 거는 8개월에서 이런 18개월 사이 정도 되는데, 이 사이에 내가 조금 많은 주식 투자를 위해서,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한 3, 4개월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8개월에서 18개월까지 경기 침체기가 이어지면 계속 주식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못 버티고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는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가 높거나 아니면 기업들 간에 이렇게 순환 출자들이 많이 되어 있고, 이렇게 또 투기적인 사업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기업들은 조금 피하는 게 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좋고, 이제 대체대조표,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좋은 기업들 같은, 그러니까 경영 환경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폭은 줄어들 수 있지만 딛고 일어서는 이런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시기 자체가 더 짧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식들을 조금 더, 한마디로 우량주 투자를 좀 많이 하라, 이렇게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의외로 공익사업, 그다음에 소비재, 할인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침체에 강하다라고 합니다.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공익사업이지, 이게 정부 정책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 지난 팬데믹 같은 기간에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수소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IT 이런 분야의 기업들에 이제 많이 투자금이 쏠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 여러 가지 뭐 식료품 뭐 이런 것, 뭐 필수재도 굉장히 좋은 산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거는 진짜 경기 반등 시기, 그러니까 회복 기간에 우리가 그 회복 기간을 잘 캐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2020년 그 팬데믹 기간을 말씀을 드리면 한 7, 8월 정도부터 이런 팬데믹 선포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증시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면서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잖아요. 이때 자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는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효과가 끝나기 전에 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상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월 경기 침체기에는 전반적인 한 종목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이런 경제 상황을 보는 안목도 좀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또 아마 리먼 브라더스 2008년, 9년, 10년 이때도 보면 2009년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차화정이라고 했죠.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정유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2011년까지 한 2년 동안 쭉 랠리가 가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에 정체기를 맞고 13년부터 둔화, 침체. 그래서 16년, 17년 이때까지 쭉 떨어지는데 요때를 잘 봐서 한번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고 성장을 했고 침체가 됐고 다시 또 회복을 하는 이 시기를 좀 잘 찾아서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나 내려갈까,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돌 수 있는 환경이 될까에 조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가 이제 미국의 이제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투자 회사가 있는데 여기 공동 회장 멜버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연준이 아무리 미국 금리를 내려도 3에서 4% 사이에서 안착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도 3%를 넘기지는 밑으로 하기는 힘들 거다. 그러면서 이 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2015년부터 이렇게 금리 곡선을 딱 나타낸 겁니다. 이때 코로나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높여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2026년까지 또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3%포인트 정도까지 쭉 내릴 거다. 그리고 아마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도 3%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랑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입니다. 만약에 미 연준이 3%까지 내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나? 0.5%포인트, 50bp밖에 되지 않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진짜 여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요즘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보면 과연 금리를 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2%포인트에서 지금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영향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될까? 미국이 3%포인트까지밖에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것도 좀 봐야 될 여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금리는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 연준이 3%포인트 정도까지 최대 낮출 거다. 아마 이 근방에서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월가에서는 앞으로 더 폭락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반등할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견해는 정말 경기 침체는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리고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허리케인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9월 보고서도 더 봐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 요인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보고 그걸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에 따라서 셈법이 많이 또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9월 중하순에 있을 이런 금리, 연준의 그런 금리 결정, 이게 또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9월 달이 진짜 미국 경기 아니면 미국 주식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건데요. 어떻게 될지, 변화가 될지,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고, 이 경기 둔화를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하면 다시 또 회복세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대선이라든지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침체로 확장이 돼서 실제로 또 한 번 공황이 일어날지, 좀 한번 좀 자세히 지켜보면서 저도 미국 현지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이야기 듣고 해서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